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공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영선 행정관이 오늘 지금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비선 진료의 실체를 밝힐 수가 있을까요? 이현석 행정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중에 실세로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왔던 행적들을 보더라도 아마 현재 있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입을 밝히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증거들을 갖고 있는 특검 앞에서 과연 언제까지 모르쇠를 일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격적으로 이영선 행정관을 소환하게 된 배경에는 김영재 원장의 진술이 아마 전격적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본인의 그 비선 진료 시술을 거의 전면적으로 다 모든 걸 부인해 왔었는데 예. 일부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시술을 인정한 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김영재 원장만이 불법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김영재 원장도 누군가가 시술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시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영재 원장 이외에도 누군가가 비선 시술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의 출입 기록을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영선 행정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에 대한 의혹에 대한 키를 쥐고 있고 또 한 가지에 대한 키는 바로 이 차명 전화에 대한 내용들, 바로 이 차명 전화를 개통했던 장본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차명 전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 전화를 여러 대 개통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를 또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장시호 씨가 밝혀낸 차명 전화가 나와서 네.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570회 통화했다라고 하는 걸 특검이 밝혀냈는데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차명 전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었는지 그 전화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특검이 좀 더 보강 수사를 펼칠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차명 전화를 확인을 해보면서 부천에 있는 그 대리점을 압수수색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이영선 행정관의 군대 후배가 운영하던 휴대폰 대리점이었고 네. 거기에서 여러 대의 이영선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한 이후에 한꺼번에 전량 폐기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왔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장시호 씨의 도움으로 찾아낸 차명폰 이외에도 수많은 차명폰이 최순실 씨와 대통령 사이에서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특검이 결국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영선 행정관에게 신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전이라든가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핸드폰 같은 것들은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모임에 갈 때는 이 통신이 되지 않도록 끊어버립니다, 사실은. 그런데 차명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이 정말로 직접 사용하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핸드폰의 그 통화 내역이나 그 핸드폰이 살아있는 것까지도 뭐 이렇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공식적인 것하고 비공식적인 것하고를 둘이 같이 들고 다닌다고 했을 때 어쩌면은 오히려 공식적인 핸드폰 사용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보는 것 같고요. 예.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 간의 연결고리를 보다 확고하게 입증하기 위한 지금 증거 자료로 이 이영선 그 행정관의 차명폰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장시호 씨가 밝힌 그 차명폰의 명의는 윤전추 행정관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른 차명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할 텐데, 근데 이영선 행정관이 자진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집행하기 전에 스스로 온 건데요. 사실 이제 뭐 체포영장을 결국은 집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들어오고 나서 협조에 굉장히 불응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와서 수사를 받는 중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고요. 체포영장을 결국 집행하고 나면 48시간 정도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죠. 근데 아마 지금 그 48시간 시간 동안에도 특검의 수사에 전격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럼 특검이 수사가 남아있는 28일 전에 이제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마무리 져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48시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병이 구속이 돼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 이영선 행정관의 이 비선진료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처음 드러난 건 정홍선 정 비서관의 핸드폰에서부터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여지까지 있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핸드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등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늦게 집행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다고 수사가 끝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미진한 것들은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이관되기 때문에 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는 결국 구속영장 집행 가능성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자,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면은 그 자진 출석한 것과 그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진 출석한 사람의 경우에는 의무 출석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겠다라고 하면은 아. 무조건 보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48시간 동안 계속 붙잡아둘 수 있고 그 안에 만약에 제대로 된 걸 얻어내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자진 출석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동안에는 시간을 더 벌고 그 사람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는 그때부터 체포영장 집행하게 되면 48시간 플러스 알파를 더 얻게 되는 셈이죠. 특검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영장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우린 아직 할 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아까 그 검찰의 그 수사 내용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건부 기소 중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의 그냥 수사 내용을 넘기는 것과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준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조건부, 무기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는 순간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범죄의 혐의는 충분히 인정이 되나 만약에 그 피의자로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신병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런 이 기소 중지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네.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만큼 특검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고 청와대에는 압수수색 등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기한 기소 중지 상태를 한다라는 그 정치적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특검이 일단 연장되지 않는 거를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8일까지 일단 최대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이 특검에서 지금 검찰로 이첩할 때 남아 있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그 마무리 보강 수사를 더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 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의 그런 인사권 남용이나 권한 남용 같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검찰 출신 그 비서관들에 대한 그 조사 같은 게 필요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특검에서 사실은 그분들이나 관련된 법무부 관계자나 검찰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사실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 네. 그러냐면 그들의 신분이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피의자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특검이 참고인으로 소환을 했는데 이분들이 버티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이 연장이 안 될 것이고 이제 곧 있으면 끝날 것이니까 일단은 버텨보자라는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하는 게 특검의 지금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러한 식으로 지금 미진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사에도 영장 기각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가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서라도 뭔가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 거예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와도 연관이 되는 건데 지금 검찰로 넘어가면 우병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검찰에서는 특검 연장 안 돼도 더 강하게 수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려를 피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실 그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그 윤갑근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그런데 그때 결론은 사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 다 무혐의 내지는 그냥 뭐 수사하다 말았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에서도 결국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것을 조사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끝낸다면 과연 검찰에서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제 식구에 대한 칼날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사실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러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헌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다음 주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를 두고도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나게 되면 7인 재판관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네. 네. 헌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는 거지만 탄핵 심판 외에도 헌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만 이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건 때문에 헌재가 7인 체제로 가게 되는 부분들 결국은 굉장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헌재의 구성원들을 333으로 두게 됐는데 여기에 두 사람이 빠지게 됨으로 인해서 삼권 분립에 대한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옵니다. 예.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최종 변론 기일이 지나고 나서 추천하게 되면은 바로 임명이 되는 게 아니라 국회 청문회 과정을 또 거치다 보게 되니까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키게 하는 목적과는 좀 별개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부족한 부분들의 인원을 충원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네. 아마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추천한다라는 방침을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대법원장이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자충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약간 좀 섣부르게 그러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그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최종 변론 기일 이후에 그 재판관을 후임을 누구로 할 것인지 결정한다라고 해서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그 명단을 보고 예. 본인들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 유리하지 않을 것인지를 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에게 그분들이 들어와서 판단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분명히 그분들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재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헌재 재판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재판 지연 전략 플러스 네. 그 재판의 공정성이 좀 저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의 힘을 얻어서 오히려 이 그 헌재 재판관이 더 추가로 충원된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재판이라는 식으로 아마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런 발표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게 더 지금 발표가 된 건지 언론에서 먼저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그러니까 선거 기일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조금은 드네요. 좀 이른감이 있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근데 지금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이 최종 변론이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못을 박았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27일을 최종 변론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금 최종 진술서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더 걸릴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의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최종 변론 그러니까 종합 준비 서면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내라고 했는데 결국 안 냈죠. 예. 그거는 네. 본인들이 27일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보여지지만 헌재에서는 그런 거는 별로 구애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근데 밝혔어요. 재판부에서 내라고 한 날짜에 안 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이제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뭐 그 옳지 않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네. 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들에게 내라고 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정도의 내용이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내라. 즉 그들을 위해서 내라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라고 하는 거는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예. 받아들이겠다는 게 지금 헌재 입장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런 문제인 것보다도 지금 예를 들면 손범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구인 재판관 체제가 안 되면은 재심 사유가 된다, 뭐 예. 판결이 네. 무효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예, 있죠. 사실 그거는 좀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고 그냥 현재 있는 그 헌재 재판관 수 전체를 그 구성원으로 해서 재판관 네. 회의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다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이게 우려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문자 메시지가 얼마 전부터 괴문자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뭐 20대, 30대, 40대 해가지고 뭐 그 암살단을 모집한다라고 한 내용의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플러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가 있고요. 또 특검 박영수에 대해서도 지금 신변보호 요청이 들어가 네.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7일로 최종 변론일이 정해지고 그 탄핵 심판 결과일이 선고일이 정해지게 되면 혹시 그 중간에 이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혹시 어떤 행동을 하는 일이 좀 돌발적으로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후임 재판관이 누구인 거라고 하는 게 밝혀진 상황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네. 하는 거죠. 예.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변수도 많은데 지금 일단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의 몫이고요. 네. 그리고 박한철 전 소장의 지명 몫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이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까지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거의 뭐 불가능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 얘기가 수차례 나온 적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의 선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선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정 조건으로 깔고서는 사실 헌재 심판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연 전략이라면은 그 지연 전략이 수많은 전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김평우 변호사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고 나니 과거에는 나름대로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통해서 헌재 심판을 3월 13일 이후로 지연하려는 전략을 썼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김평우 변호사의 이야기 이후로는 헌재 심판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로 약간 변화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헌재에서 국회에서 가결됐던 시작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헌재 심판이 공정하지 못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헌재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그 전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하야를 전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하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 얘기가 흘러나오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야를 선택한다면은 언제를 선택을 할까요? 뭐 2월 26일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하야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3월 1일에 이제 3일전을 기점으로 보수단체 등등이 전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마 그 시간은 좀 지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탄핵 선고 직전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마 딱 한 가지일 겁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났을 때 인용이든 기각이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라면 두 가지의 전제를 깔 건데 첫 번째는 헌재 심판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 거고요. 두 김정은 번째는 변호사가 주장하는 거죠. 계속 예. 주장했던 게 결국 여기에 대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공론이 더 이상 분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하야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양측으로 분열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종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명분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에 하야를 발표를 한다면 자진 사퇴를 발표를 한다면 탄핵 심판 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법에 나온 그 규정에 의하면은 그 공직자가 탄핵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도중에 파면이 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자진 사퇴와 같은 하야의 경우에는 규정이 따로 없고요. 또 대통령이 사실은 자진 사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지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는 파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해석이 예. 다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헌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이 궁금한 점인데 그게 바로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심판해야 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 즉 그 요건을 못 맞췄으니까 각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심리가 거의 다 완성되었고 다 끝나고 선고만 남아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그 판결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탄핵 심판은 각하 결정을 받게 될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파생되는 문제는 그냥 각하로만 끝낼 것이냐 각하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심리에 대한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해서 쭉 적어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조금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냥 각하 결정만 하고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동안에 우리 국민이 탄핵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이걸 지금 결정을 기다려왔는데 그렇죠. 이제부터 대통령이 하야라고 하는 걸 해서 결국 허무하게 모든 것의 절차를 끝내버리게 된다면 네. 그건 매우 옳지 않으니까 오히려 상징적 의미로라도 그런 것에 대한 결정 이유를 적어야 된다라고 매듭을 좀 하는 확실하게 지어줘야 그렇죠.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야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해법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조건이 걸린 자진 사퇴 이런 걸 고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뭐 있을까요? 정치적 사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대법의 판결, 형이 확정되기 전에 사면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야당이 협조해 줄 리도 만무하고 정치적 사면에 대한 결정 같은 부분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이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수사의 대상이 되게 되는데 그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검찰이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은 아마 적극적인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구속돼서 수사할 가능성은 크게 낮다라고 보여진다면 결국은 그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차기 정부가 아무래도 야당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취하고 있다면 야당이 차기 정부를 집권하게 됐을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이 생기게 될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야당이 집권하고 나자마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칼을 들이댄다면 이것 또한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본인에 대한 거취를 협의하지 않고서라도 하야를 통해서 전격적으로 직을 던졌을 경우에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일단 우리 국민이 양극화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뉘는 부분인데 당장 내일쯤 또 집회도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죠. 이제 예. 내일 뭐 토요일만 되면은 결국은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네. 이게 가장 극적으로 표출되는 시간이 바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뒤일 텐데 과연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과 정치권에서 특히나 유력한 대권 주자들까지도 누구나 다 같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선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 뭐 변호사님도 좋은 얘기 해줬지만 네.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끝을 보고 싶다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과연 어느 분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높을 것인가 예. 이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한 논쟁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봉합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공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